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지금 우리가 각 계정별로 그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퇴직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한번 작성을 해 보셨어요. 자, 이번에는 퇴직 충당금에 이어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보실 텐데요. 여러분이 퇴직연금을 모르고 있지는 않으실 거고 여기 일단은 퇴직연금 그러면 여기 확정 기여형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서 뭐 퇴직연금의 회계 처리 뭐 이것도 그렇다 치고 퇴직연금을 일단 조정계산서 작성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교재를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여러분이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퇴직연금 두 가지를 정리부터 해놓고서는 그다음에 조정명세서 작성을 해볼게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퇴직급여 충당금은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실제로 발생해서 사용한 것은 송금 산입을 인정하지만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금은 설정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을 다 송금 불산입 한다는 거 어저께 해봤었어요. 근데 이 퇴직급여 충당금은 일단 얘가 연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확정기여형은 DC형이라고도 부르죠. 얘는 지금 외부 금융기관에 100%로 다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 것이라서 얘는 100% 송금 산입으로 다 인정해줍니다. 왜? 외부로 지출해서 나갔으니까 실제로 발생한 퇴직급여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그 직원한테 가지 않았을 뿐이지 외부 금융기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 금액은 절대로 회사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에서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은 뭘로 인정해준다? 송금 산입. 됐죠? 어저께 그 퇴직급여 충당금은 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실제로 발생한 거 아닐 때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것들은 다 송금 불산입 하는데 이렇게 외부로 나가거나 그다음에 어저께처럼 실제로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사용한 그 금액들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을 해줘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100% 외부 금융기관으로 이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송금 산입 이거 되는 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지금 세무조정에서 제일 많이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 확정 급여형이에요. 확정 급여형이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를 차지하고 있고요. DB형이라고 부르죠. 자, 이거 마찬가지로 확정 급여형 또한 100% 다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100%다 외부 금융기관에 이치를 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확정 급여형을 운영하는 이런 회사들은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만약에 80%가 됐던 90%가 됐던 외부 금융기관에 이만큼 예치가 됐다면 이렇게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은 송금, 산입으로 다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따가 설명할 때 잘 알아들으셔야 될 게 있는데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할 거 없이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된 퇴직연금은 송금 산입이에요. 외부로 나갔으니까. 이해돼요? 이게 뭐 어려워. 쉬운 말 했잖아. 외부 금융기관에다 회사에서 내보내 줬으니까 걔 송금으로 법인세법에서 인정해 준다고요. 그죠? 근데 그 금액이 다음에 그 외부 금융기관으로 내보낸 퇴직연금 중에서 다음에 퇴사자가 다 퇴사할까? 아니면 일부밖에 안 할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일부 했을 때 그럼 퇴직연금에서 지급을 하겠죠. 그럼 실제로 또 지급했다고 또 송금 산입해야 될까? 앞에서 송금 산입했으니까 그 다음에 발생한 실제 퇴사자한테 지급된 퇴직연금은 송금 불산입해야 될까? 요게 시간적인 차이야. 그래서 처음에 결산할 때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했던 모든 퇴직연금 예치금은
송금 산입이에요. 근데 미리 다 송금 산입해 놓은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퇴사자가 발생해서 그 퇴직연금이 외부 금융기관에서 있었던 퇴직연금이 퇴사자한테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때 그 금액, 나타나는 금액을 송금 산입을 해야 될까? 그때는 송금 불산입을 해야 될까? 그때는 반대로 송금 불산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 A시당초 외부의 금융기관에 나왔던 거는 몽창 다 송금 산입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이 되게 되면 그때 그 저기 계산된 지급된 금액은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잘 구분해야 돼요. 이 퇴직연금은 A시당초 나갈 때 그냥 다 송금 산입으로 계산해 놓는다. 그래서 실제 지급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걔가 바로 송금 불산입이 돼야 되는 거야. 되시겠죠? 그것도 외부에서 다 없어지는 건데 네버 아, 이거 회사에서요. 나갈 때 벌써 끝난 거야. 끝났는데 그러면 지급했다고 금융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는 내가 송금 다 처리해놨는데 거기서 지급을 할 때 또 송금 처리하면 중복 송금 처리가 되잖아. 근데 불산입을 할 필요도 없잖아. 아니 그 금액이 변동이 되고 있잖아. 지금 우리 통장에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그만큼 빠져나갔잖아요. 그 통장 빠져나간 것만큼은 기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송금 산입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송금 불산입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퇴직연금하고 있잖아요. 퇴직연금 할 때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각 계정 과목별로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그 세무조정은 뭐고 그다음에 대상은 퇴직연금이겠죠. 그다음에 소득처분은 뭐고 딱 기억해놔야 돼요. 항상 그런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할 때는 송금 산입이에요. 100%다 예치되는 거. 그다음에 퇴직연금 불입이 여기 외부 금융기관이니까 불입이란 말 많이 쓰겠죠. 그래서 예치금도 좋고 불입한 금액 송금 산입. 그다음에 얘는 실제로 지급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직원들한테는 아직 지급은 안 됐죠. 그래서 얘는 유보 이렇게 시켜놓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치해놓은 금액 중에서 퇴사자가 발생해서 그다음에 이 돈이 지급이 됐다. 그때는 세무조정 뭘 한다? 송금 불산입을 한다. 그다음에 소득처분은 유보 감소를 한다. 요게 두 가지밖에 없어. 요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아니 각각의 계정들마다 특징이 요렇게 한두 가지씩 있는데 계정이 좀 열 몇 개 되니까 조금 많은 듯해서 헷갈린 거지. 그때그때 계정에 대한 그 세무조정 이슈는 몇 개 안 돼요. 그걸 또 왕창 모아놓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러면 확정 기여량은 송금 산입인데 유보 발생이 아니고 다른 거 사회 유출 어, 저기 재무회계에서 그 확정 기여형은 다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고 끝내죠. 더 이상 기록할 게 없어요. 근데 확정 급여형은 우리가 그 퇴직급여 충당금 먼저 설정하고 그 중에서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그 저걸 예치금을 불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 기록이 다 필요한 거예요. 저기 확정 기여는 송금 산입만 쓰고 끝. 소득처분은 필요 없어요. 송금 산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확정 기여형은 그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됐잖아요. 세무 조정이 없어요, 얘기는. 비용으로 돼 있는 거, 즉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기업회계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그 법인세하고 똑같잖아. 여기서 다 비용 처리했고 여기 다 송금이니까 거기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올 게. 근데 만약에 안 했다면 송금 산입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걔도 마찬가지로 유보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왜요? 거기 퇴직급여 처리 다 해서 내보냈다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근데 거기에다 회계 처리는 안 한단 말이죠. 이건 이 회사가 퇴직 이거 자꾸 말 딴 데서 세면 안 돼. 하여튼 퇴직 확정 기여형은 다 그냥 그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송금 산입의 항목이다. 그 설명만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 확정 급여형이라서 요거 상황부터 먼저 결론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자, 그 대신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퇴직급여 충당금 있잖아요. 봐봐요. 퇴직연금하고 비교해보라는 뜻이에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무조건 다 송금 불산입이죠. 얘는 퇴직연금은 불입한 거는 무조건 송금 산입이죠. 차이를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실제로 발생한 것만 송금 산입이죠. 그죠? 근데 여기 퇴직연금은 실제로 발생한 거는 송금 불산입이란 말이죠. 요 차이를 갖다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그렇게 알아두고 이따가 여기 자료 이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나서 작성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표를 또 볼 줄도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나와 있고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법인 조정의 2022년도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라 그랬어요. 예, 요거 작성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세무조정에 반영해 주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의 그 자료는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2번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와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개정을 참고해서 퇴직급여 추계액, 기말 잔액, 단기말 부인액, 단기말 부인 누계 반영하세요 되어 있네요. 이따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사는 기중에 퇴직연금 불이익에 대해서 퇴직연금 운영자산 규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네 번째, 퇴직연금에 대한 전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이 2천만 원이 있대네요. 퇴직연금 중에서 전기말의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 시켰던 금액이 2천만 원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번 기타 상황은 기장된 데이터에 의해서 작성을 하세요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TAT 1급 시험을 보실 때에도 각각의 조정 명세서에 대한 저기 자료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딱 나와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내용만 보고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지 되는데 참 대략 난감하지 않겠어요? 왜요? 이거 갖고 뭘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 아니 예전에 저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일단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클릭해서 열어봅니다. 자,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는 밑에서 네 번째 있어요. 그래서 여기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다른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퇴직급여 추계액,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 309523-608 보이시나요? 자,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헷갈려 그럴 수 있으니까 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열어보세요. 퇴직급여 충당금 열어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퇴직금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장되어 있는 금액이 총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09523-608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 금액 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관두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되어 있었던 게 기말 잔액인데 여러분이 계정을 조회를 하셔도 퇴직급여 추계액 이 금액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계산할 필요가 별도로 없습니다. 자동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조정 명세서 작성할 때에는 지금 우리 세무 프로그램에서는 번호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그냥 그 칸들 작성하라고 제가 얘기해드렸었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부터 입력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19번을 보시게 되면 기초 퇴직연금 예치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초 퇴직연금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나가 있는 우리의 퇴직연금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걸 조회를 하셔야겠어요. 여기 위에서요. 다시 위에 보시면 원장 조회라고 되어 있죠. 원장도 괜찮고 잔액도 괜찮아요. 근데 원장은 회계 기록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 잔액은 그 결과 잔액만 나오는 건데
원장주회를 누르셔가지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이 있죠.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 잔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말 퇴직연금에 있는 거. 그래서 F2 눌러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라는 계정을 조회를 해보세요. 자, 여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조회를 해봤더니 여기 지금 전기월 얼마가 나와 있어요? 전기월 됐다고 2천만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출이 됐다는 얘기죠. 지출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계산해서 외부에 그 불입 그 금액을 보냈다 예치했다는 얘기죠. 얼마 예치했대요? 또 9천만 원.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세무조정하는 건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과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다 작성할 거니까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퇴직연금과 관련돼서 세무조정해야 될 건 뭐밖에 없다? 실제로 발생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불입한 금액 있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퇴직연금 기말이 되면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하죠.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다 예치하면 지금 실제로 권리 의무 확정돼 가지고 우리가 그 의무를 확정시켜서 외부에다가 그 금융기관으로 돈을 보낸 거잖아. 그래서 그 송금을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무조정은 뭘로 한다? 송금 산입으로 하고 여기 퇴직연금 불입금 뭐 납입금 다 좋아요. 불입금이라고 해야 되는 게 좋겠네. 입금액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금액 얼마 입금했어요? 9천만 원 이렇게 했죠. 요거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근데 소득 처분은 뭘로 해야 되겠어요? 직원들한테 퇴직금으로 다 나간 거 아니죠. 나중에 발생하면 여기서 빼서 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유보예요. 유보 발생. 됐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는 1년을 마무리 짓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 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작년에 이렇게 퇴직연금 불입금에 대해서 유보 발생으로 다 송금 산입 시켜놨는데 올해 실제로 퇴사자가 발생했어. 그래서 퇴직금 얼마 줬대요? 1200만 원 줬다잖아. 그러면 앞에서 전체 금액을 다 송금 산입을 시켜줬는데 저기 이번에 올해 법인 조정할 때 얘가 지출이 됐다고 또 송금 산입하면 될까 안 될까? 아, 얘는 지난번에 송금 산입했잖아. 이번에는 세무 조정은 송금 불산입이에요. 송금 불산입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퇴직연금 얘는 지급액이 되겠죠. 금액 얼마 지급했어요? 1200 이렇게 지급하고 얘는 이제 유보 우리가 쌓아놨던 거에서 사용했으니까 유보 감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퇴직연금에서는 세무조정사항이 바로 이에요. 두 가지 아시겠죠? 근데 뭐는 완성시켜야 돼? 조정명세서는 완성시켜야 되겠죠. 언제요? 10분 쉬었다가 쉬는 시간이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퇴직연금 생각이 딱 계정을 갖다 떠올리시면은 불이백은 송금산입, 그다음에 지급액은 송금불산입 이런 의미를 갖다가 이해하시고선 소득 처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작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보셨던 것처럼 자, 지금 질문해 볼게요. 여기 지금 1번에 19번에 보시게 되면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얼마 있었어요? 2천만 원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기중에 퇴직 예치금 수령 해약했던 거 얼마 있었어요? 1200 있었죠.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 21번에 이번에 예치금 불이백 얼마 있었어요? 9천만 원. 그래서 지금 잔액은 얼마래요? 그러면 최소한 한꺼번에 다 작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여기 1번 거 입력하는 거 무엇을 보고 어떤 자료를 왜 이렇게 입력하는 거 이해가 되셨죠?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 거 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거에 보면은 송금 산입 대상 부담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14번에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송금사립액 얼마 있었다 그랬어 이거? 아니 그거 말고 기초 퇴직 맞아. 여기 뭐죠? 기초 퇴직연금 충당금. 퇴직연금에 대한 충당금은 없었죠. 여지껏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건 없었잖아. 퇴직급여였었지. 그럼 여기는 넘어가는데 옆에 정기말 신고조정에서 송금 산입했다고 아까 문제에서 여기 어디 갔죠? 퇴직연금 정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 얼마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2천만 원 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기에 금액으로서 어디 갔냐?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15번. 퇴직연금 충당금 없었고 송금 부인 누계. 송금 부인 그런 거는 없었죠. 그럼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셔서 자, 기중에 퇴직연금 수령액 얼마 있었어요? 똑같은 말이잖아. 1200만 원. 이거 넣어. 그래서 결과로 나온 거 보세요. 9천만 원 나왔죠. 사실 얘가 우리가 송금 산입한다고 그랬던 거 제가 미리 얘기해 줬죠. 결과를 미리 알고서 그게 이거구나라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기 2번에 보시게 되면 송금 산입 대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9천만 원 불입한 거 송금 산입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내용은 퇴직연금 불입액 9천만 원에서 그다음에 얘는 소득 처분은 유보 이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얘가. 자, 그다음에 이제 1번, 2번 작성했으니까 3번 보자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22번 9,800이 여기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앞에 퇴직급여 충당금 할 때 그 기초도 9,800인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 계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퇴직연금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 원장이나 그다음에 잔액 조회하시면 요즘 퇴직연금 즉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우리 예치해 놓은 거 그거를 보는 거지. 앞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퇴직 충당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퇴직 운용 자산 통장에 있는 액수 말하는 거. 예, 그거 쓰라는 얘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타이틀이 이 칸에다가는 이런 거 입력해 달라잖아요.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이라고 그랬죠. 퇴직연금에 의해서 예치해 놓은 곳은 우리가 계정 기록해 놨을 때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걸로 기록해 놨었잖아요. 그게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거의 상황을 써달라는 거예요. 정기월에 증가액, 감소액, 그다음에 기말 잔액 이거 써달라는 건데 그럼 계정만 주면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송금 산입 대상액도 계산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앞에서 그 퇴직급여 충당금에 있었던 그 잔액을 불러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요 3번 파트는요.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상황을 써달라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써달라고 나와 있죠. 퇴직급여 충당금 저기 잔액 남아있는 전체 금액 다 송금불산입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여기 단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여기 부인 누계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체 금액 다예요. 309 523 608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그 이미 송금 산입한 거 800만 원. 그다음에 송금 산입 한도액 이 계산은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주르륵 반영하는 거니까 더 이상 신경 쓸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을 작성하는데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 작성하는데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반영을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거 지금 손댄 거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내용만 천천히 잘 이해하셔서 해당되는 자리에 어떤 금액을 입력하는지만 만들어 주시게 되면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것들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아까 처음 이렇게 접했을 때 이 자료만 보고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좀 깜깜해지는 게 솔직히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일단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 조정명세서가 머리에 딱 떠올라요. 여기다가는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뭐. 그래서 요거는 세무조정 뭐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상태에서 바로 작성하고 바로 입력해야지 그래서 4분, 5분 안에 다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거 어디다 뭘 작성해 이거 생각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란 얘기죠. 자, 일단 그래서 세무조정까지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자, 여기 세무조정할 때는 학기 등록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송금, 산입 범위, 미달 하나밖에 안 나와 있죠. 두 개가 다 나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송금 산입도 있고 송금 불산입도 있었죠. 그리고 여기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중에서 송금 산입에다가 송금 불산입에다가 넣어야 될 것부터 입력을 한다면 퇴직연금 여기 지급액이죠. 지급액은 아까 얼마 지급했었어요? 1200만 원 지급했죠. 그리고 얘는 유보 감소시켜야 되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송금 산입 해주는 송금 산입에 해당되는 것은 퇴직연금 얘는 뭐가 돼요? 지급액이 아니라 불이백이 되겠죠. 불이백으로 얼마? 9천만 원 이렇게 써주고 얘는 유보 발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시면 여기 퇴직연금과 관련돼서 세무조정이 마무리가 된 것이고 저장 누르신 다음에 복귀 누르시면 여기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조정명세서가 완결이 된다 이런 얘기시죠. 선생님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송금 산입 범위 미달액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어디요? 방금 전에 그 학계 등록 들어갔을 때 네. 그 밑에 그 9천만 원에 밑에 떴는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9천만 원에 뭐가 떴어요? 송금 산입 이걸 용어 있잖아요.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저는 송금 산입 범위 미달액 이걸 안 쓰고 퇴직연금 불이백이라고 말을 바꿔 쓴 거예요. 그 금액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쓴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다가 과목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것도 저장 또 눌러 놓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금 이 우리 법인 세무조정에 대한 예제가 5,000번 회사 딱 하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끝에가 뭐겠어요?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하고 신고납부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빼먹게 되면 중간에 이거 왜 틀려요? 그래서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 저장해 놓고 입력해 놓고 그러셔야지 그게 그 법인세 신고서에 제대로 다 잘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학계 등록에서 그 밑에 분에 안 뜬 것들도 위에다 써도 예,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근데 떠주니까 기분 좋죠. 근데 이걸 제대로 뜨게 하려 그러면은 신고서가 주종명세서가 제대로 작성돼서 반영된 것들은 이렇게 떠요. 근데 이게 아까 그 기중에 퇴직금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건 별도로 안 떠요. 그리고 어떤 게 뜨는지 어떤 게 안 뜨는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근데 뜬 것만 우리가 조정하고 우리가 세무조정 해줘야 될 것만 해주면 돼요. 그건 아까 참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잘못 입력을 하면 금액이 잘못된 게 뜨겠죠.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기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좀 그 수행 과제 풀이라고 돼서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요. 일단 전반적인 건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입력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등등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됐고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기존 과목별로 세무 조정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뒷부분에 끝날 때쯤 돼서 이 모든 개정 과목의 그 세무 조정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다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각 계정별로 이렇게 세무 조정하라고 전체가 표시되어 있는 파트가 또 있어요.
그걸로 어, 뭐 암기를 하시든지 등등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이번에 네 번째요. 지금 그나마 저기 난이도로 따지거나 또 반복 빈도수라든지 업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배우는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또 실무에서도 제일 많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기 진도 나가는 것도 제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나갈 테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이해해보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기본적인 그 룰을 한번 먼저 생각해 놓고서는 그 다음에 여기 세무조정이 어떤 게 나오는지 그걸 한번 직접 보도록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대손 충당금을 못 들어본 것도 아니고 요거 혹시 대손금은 뭘 대손금이라고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가세법에서 얘기하는 말로 공급가액 여기 10만원, 그다음에 매출세액 만원. 자,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10만원. 공급가액, 매출의 공급가액과 그다음에 과세표준은 같은 말이에요. 어디에서는? 부가세법에서는. 자, 그다음에 그 부가세 예수금은 얼마죠? 부가세 예수금은 계정 과목으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부가세법에선 얘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얼마죠? 이걸 외상이라고 했을 때 외상매출금은 11만원. 자, 공급 대가는 얼마죠? 11만원. 대손금은 얼마죠? 대손금. 그것도 11만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가세 할 때 제가 우리가 지금 매출세액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외상 매출금, 그다음에 공급 대가, 그다음에 여기 대손금, 요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손금 이렇게 기억을 먼저 해두시고, 왜냐하면 이따가 이런 그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작성해야 되는데 칸에 대손금 입력하래요. 대손금이 뭔지 모르면 어떤 거 입력하는지 모르면 당연히 그거 틀리겠죠. 여기 용어부터 정확히 알아두시라고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경우를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대손이 나게 되면 지금 11만원 여기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 지금 3만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에 있는 이 외상매출금 11만원이 지금 대손이 됐대요. 자, 등등 파산을 해서 여기 대손을 처리했다고 우리 주로 많이 배웠었죠. 파산이 됐다는 것은 그 대손의 사유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대손 처리하면은 회계 처리 어떻게 했었어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부터 사용하고 3만원 이렇게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없으니까 대손 상각비 얼마? 대손 상각비 얼마예요? 8만원? 8만원 손. 또 다른 사람 다 8만원이야? 7만원 또 2명. 또 다른 사람. 여기 매출세액은 우리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대손 처리하는 건 우리 거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손 상각비로 처리할 금액은 얼마겠어요? 예, 7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매출세액은 우리가 확정신고할 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면서 우리 거 못 받게 되는데 내가 세금까지는 낼 수 없으니까 이거 빼줘 라고 하는 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예요. 그럼 여기 그대로 매출세액을 빼야 되겠죠. 매출세액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부가세 예수금은 빼줘야 돼요. 얼마? 만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전체 금액을 다 몰래준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11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지금 이 거래처가 파산됐다고 그랬었죠. 파산된다고 했으면은 법인세법에서 지금 대손 충당금 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겠죠. 실제로 발생했으니까. 대손상각비는
얘는 비용 처리돼 있죠. 재무회계에서. 그죠?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대손상각비는 비용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여기 법인세법에서도 얘는 그대로 다 송금에 해당돼요. 됐습니까? 근데 대손충당금은 이번에 확정됐죠. 그래서 얘도 송금, 산입에 들어가는 항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아직 그 회계 처리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거래처가 파산한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사람 사장님 폐업 신고하려고 그러고 실제로 폐업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행방불명, 사망 이런 증빙서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대손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럼 법인세법에서 얘를 인정해줄까? 인정 안 해줄까? 이거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법인세법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야 돼. 법인세법에서 얘를 인정을 해주는 금액인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금액인지,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비교를 여기 법인세법의 세무조정으로는 얘를 갖다 송금 산입으로 넣을 것인지 송금 불산입으로 넣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자 바드럼이 있어요. 이건 말로만 할까 예제로 할 거니까. 자 바드럼이 있는데 얘가 지금 추심하러 갔더니 부도났대. 그래서 우리 이 부도났네. 그러고서는 회계 담당자가 바로 얘를 갖다가 대손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이거 인정해주나 인정 안 해주나? 부도가 나고 몇 개월 있어야 돼. 바드럼은 6개월이 경과해야지 대손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회계상으로는 처리하지 뭐라고는 안 그래. 오케이? 근데 법인세법에서 인정해줄까? 이거 인정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럼 얘는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야. 자, 지금 왜 이걸 말로 하냐면 TT 2급까지는 대손 거래가 발생했을 때 대손 처리하는 건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서 대손 처리하면 됐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부도 어음에 관련돼서는 부도가 확인되고 부도 확정되는 날짜 그 이후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처리하라 그랬어요. 6개월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해서 확정 신고 때 그때 대손세 공지 신고서 작성하면서 대손 처리하라고 앞에서 배웠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그거를 안 했어. 6개월 기다리지 않았어. 그냥 부도 확인만 되고 그냥 바로 대손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걔를 지금 그 채권에 대한 거 권리가 확정됐다고 보겠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보겠어요?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권리나 의무가 확정돼야지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대손 처리한 거 송금 불산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준단 말이죠. 아니 송금 불산이면 송금을 인정 안 해주니까 우리 세무조정 해줘야 되잖아. 재무회계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법인세법에는 어떻게 할래 물어본 거잖아. 이게 인정 안 해주니까 송금 불산입하고선 유보시켜 놓겠죠. 나중에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송금 산입해주면서 유보 감소해 주는 거야. 오케이. 뭐 대충 말을 알아듣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야지. 자, 그다음에 대손충당금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법인세법 세법은요. 감가상각비도 앞에서 그랬었고 퇴직급여 충당금도 그랬었고 뭔가 한도 금액이 있죠. 그 한도 금액을 무조건 넘어가면 걔는 무조건 송금불산입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소득처분은 무조건 뭐예요? 대부분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유보예요. 근데 전년도에 그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발생했는데 올해 놓고 다시 계산해. 그때는 송금 산입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이따가 저기 표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지 조금 이해가 더 갈 것 같아서 조정명세서 작성할 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런 기준만 먼저 알아두고 난 다음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조정명세서는 항상 교재에서도 나중에 복습하실 때 순서대로 거기 입력하는 자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해한 거 그것대로만 따라서 먼저 연습을 하세요. 교재 세세하게 읽어보면 정말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그 틀을 먼저 이해하고 좀 더 디테일한 게 나오게 되면 그 문제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여지껏 보면 거의 읽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내용들이 워낙 많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목표는 뭐예요? 일단은 세무조정 계산서 실습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거기에다가 왜 입력하는 걸 이해한 다음에 그 결과치를 무엇을 보고 세무조정을 해주는지
그거까지만 연결돼서 정리가 돼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격시험 보러 가셔서 푸는 데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교재까지 시시콜콜 다 보실 여유가 있다면 보시고요. 아니면 일단 실기부터 이해하고 정확히 작성하는 연습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보실 때요. 여기 송금, 산입, 채권 이건 이론 문제에서 가끔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긴 한데 뭐 지금 TET 1급 수준에서 법인세 이론 문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실기 연습하시는 게 훨씬 제가 볼 때는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예요. 표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있는데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송금 불산입하고 유보시켜라. 다음 연도에는 송금 산입하고 유보 감소시켜라. 만약 한도 미달액이 있다면 결산 세무조정 여기 대손 충당금은 결산 조정 사항이므로 얘는 세무조정 할 수가 없다. 즉 대손 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금액 여유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산할 때 반영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여기 5번에 보면 대손금 나왔죠? 그리고 대손금 용어를 알아야지 있다가 해당하는 칸에 대손금을 입력할 수 있어서 대손금이라는 용어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직접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법인조정의 2022년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라죠. 그 다음에 이 결과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세무조정사항 반영하세요. 계속 다 같은 말이겠죠. 지금 우리 13개의 계정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세무조정사항 다 반영하셔야 돼요. 자, 주어진 자료 봅니다. 외상매출금 10월 1일 거래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은 두 개가 나왔네. 8월 31일 대손 처리한 내역이 있다. 그러면 10월 1일 거 대손 처리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월 31일 조회하셔서 대손 처리 어떻게 됐는지 이 내역을 보셔야지 알 수 있어요. 왜요?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했는데 전체 금액이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얼마를 대손충당금으로 하고 얼마를 대손상각비로 했는지 요 구분이 되게 중요해져요. 이따가 칸에 입력할 때 나누어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받으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외상매출금인 경우에는 10월 1일 파산했대요. 파산하면 대손 요건이 명확하죠. 그럼 법인세법에서도 요 내용들은 다 충족을 했다고 하니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죠. 그 다음에 받으러움은요. 부도 발생일이 8월 31일이래요. 그런데 받으러움 8월 31일 날 부도 처리했대요. 받으러움은 몇 개월이 지나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부도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나야 대손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얘는 그러면 요건을 충족시킨 거예요? 충족을 못 시킨 거예요? 얘는 충족을 못 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기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사시계 요거는 유보사항 기록해 놓은 거라고 했었죠. 유보사항에서요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부인액 지난번에 대손충당금 한도를 초과해서 그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현재 2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따 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당사의 대손 실적률은 100분의 1 이하라고 가정한다. 1%라는 얘기인데 우리 TET 2급까지는 대손충당금 설정률 1% 배웠었죠. 그건 설정률이고요.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대손 실적률이라고 그걸 부르는데 우린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따가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이걸 어떻게 세팅하는지 봐주시면 되고 그대로 하라는 데면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설정하래요. 자, 나머지 기타 사항은 기장된 데이터에 의해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에서 법인조정 누르시고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되겠죠.
자, 열었더니 이런 화면이 나오네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1번, 2번 순서대로 내용 이해해 가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 대손금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부터 작성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번 대손 충당금 조정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대손 충당금 조정, 송금 또는 입금 산입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차후에 세무조정사항은 요거 보고 갈 거예요. 일단 앞에 있는 거 하나부터 보도록 하죠. 대손금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앞에서 외상매출금 우리 대손 처리했다는 거 나왔었죠. 며칠 날짜였어요? 10월 1일 날짜였었죠. 계정 과목이 뭐였었어요? 외상매출금이었었죠. 자, 채권 내역이 뭐냐면 여기 문제에서 지금 제품을 판매하고 그런 건 없죠? 이걸 어딜 봐야 돼요? 여기 원장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뭐라고 써놨을 거 아니겠어요? 날짜는 며칠이었었느냐면 10월 1일 것만 조회할 거예요. 10월 1일 거 적요 유형 계정 코드는 외상매출금만 조회할래요. 자, 그랬더니 10월 1일 날 파산에 의한 대손 처리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다음에 그 대손 충당 여기 금액만 외상매출금이 감소되어 있는 건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외상매출금만 지금 조회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만 나와 있지만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나 대손 삼각비로 얼마가 처리되어 있는지 차변 내용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밑에 외상매출금 200만 원 감소된 것도 있지만 차변에 그 대손 충당금으로 200만 원이 전체 다 처리가 되어 있네요. 확인했어요? 자, 200만 원 외상매출금 다 뭘로 대손 처리됐어요?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어요. 오케이? 자, 요거 하나 봐두고요. 이번에는 아까 받으러옴도 있었잖아요. 받으러옴 며칠 날짜였죠? 8월 31일? 8월 31일. 그다음에 받으러옴. 자, 받으러옴 보니까 8월 31일 날짜로 지금 받으러옴 대변에 감소된 게 얼마예요? 900만 원이죠. 근데 이 900만 원이 외상매출금처럼 전액이 다 대손충당금으로 됐는지 대손상각비도 섞였는지 확인하라 그랬죠. 더블 클릭해서 열어봤더니 자, 대손충당금은 얼마? 500. 대손상각비는 얼마? 400. 확인했어요? 요 뭐 메모해 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시험 볼 때 보면 긴장해서 기억이 또 안 날 수도 있어요. 메모해도 좋고요. 일단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 채권 내역은 지금 그 계정 조회했을 때 제품 판매를 했다 그랬으니까 그냥 제품 판매라고 쓰시면 돼요. 제품 판매. 자, 대손 사유는 얘가 외상매출금은 파산이라고 얘기를 해줬었고요. 금액은 얼마였었어요? 200만 원. 자, 여기서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TET 2급 할 때까지 여러분 이런 거 안 배웠으니까. 자, 외상매출금이 200만 원 처리가 되긴 했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시인액, 그다음에 옆에는 부인액 나와 있죠. 근데 얘는 지금 대손 사유가 파산이죠. 대손 사유 충족했다고 그랬죠. 대손 충당금으로 얼마를 갖다 지금 얘가 대손 처리했어요? 200만 원 시인액이에요, 부인액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200만 원 시인액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입력을 제대로 잘하게 주게 되면 나중에 그 소득 처분할 때 세무 조정할 때 거기 떠서 정확하게 금방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당기 이번에는 모두 있어요. 당기 손금 계산이라고 했죠. 이 당기 손금 계산액이 아까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상각비 처리한 계정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외상매출금은 대손 상각비 처리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입력할 내용도 없는 거예요. 엔터 띵 치면 끝났어요. 두 번째 거 우리 대손 받으러옴 8월 31일 거였었고요. 계정은 받으러옴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얘도 제품 판매한 거였었으니까 제품 판매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대손 사유가 얘는 아까 뭐였었어요? 부도났었다 그랬었죠? 그냥 부도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였었죠? 900만 원 받으러 om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대손금으로 조정했죠. 그죠? 여기 봐요. 대손금 여기서 조정하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이게 우리가 지금 외상매출금이라든지 받으러 온 그 금액 전체가 다 대손금에 속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중에서 지금 받으러 온 900만 원 중에서 대손충당금으로 그 금액 사용했던 건 얼마였었어요? 500만 원이었었죠. 다시 받으러 온 900만 원 중에서 대손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는데 그 500만 원이 지금 여기 법인세법에서 시인해 준대요, 부인한대요? 시인이에요, 부인이에요? 6개월 넘게 안 해서 대손충당금은 부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대손충당금에서 얼마를 부인한다? 500만 원을 부인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로 지금 계산된 금액은 얼마였었어요? 400이었었죠. 그죠? 이 400은 지금 부인한대요, 시인한대요? 말 하나만 다 부인하겠지. 지금 여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동으로 계산돼서 시인액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인정해 준대요, 인정 안 해준대요? 얘도 아직 날짜 안 됐다며. 그러니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했건 그다음에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를 했건 다 금액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얘를 어디다 써줘야겠어요? 부인에게다가 40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시인에게서 그 금액 차익만 나타내게 해야 되니까 시인에게 있었던 금액이 옆으로 싹 바뀌었죠. 되셨나요? 됐어요? 자, 선생님, 네, 이제 내려가자 위에 부분에 시인의 그 위에 부분에 있고 바로 위에 거 200만 원 네, 시인액 나온 거 그게 단기 송금으로 충당금으로 인정해 준다고 안 했나요? 참. 네, 시인의, 시인액이 안 들어가요. 네? 그 오른쪽에 시인액 31번으로 안 들어가요. 31번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대손상각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기 외상매출금 200만 원은 대손 충당금으로 아까 다 저기 대손 처리했잖아요. 단기 송금이 대손 충당금. 아까 회계 개정 처리한 거 봤을 때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하면서 차변에 뭐 써 있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니까 대손 충당금 옆에 단기 송금 계상액은 대손상각비로 대손 처리했을 때 여기다 쓰는 거예요. 다시 대손 충당금 여기다가는 대손 상각비, 상각비로 대손 처리했을 때 거기에 상각비에 해당되는 것을 시인이냐 부인이냐 이렇게 나눠서 표시해 준 거예요. 되셨어요? 단기 송금이라고 하니까 송금은 다 합치는 느낌이어서. 그럼 단기 비용이라고 하면 알아들으실라나? 대손 상각비는 비용이잖아요.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단기 송금이라고 좀 쓴 거예요. 비용 아니.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대송금 조정이 뭔지 알았겠죠. 지금 실제로 발생했던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손 처리한 금액을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로 일단 나누고 걔가 여기 시인액인지 부인액인지를 구분해서 입력하는 것을 대손금 조정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또 얘기해 볼게요. 아직 우리 세무조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900만 원 송금 산입이에요, 송금 불산입이에요, 입금 산입이에요, 입금 불산입이에요. 900만 원 송금 불산입이죠. 900만 원 받으러 온 송금 불산입. 처분은 유보 발생. 나중에 실제로 이제 이게 확정되면 그러면 유보 감소. 그러면 여기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은 제대로 다 했죠. 세무조정 있음 없음? 이건 세무조정 없음이에요. 놔두면 되는 거고. 자, 됐어요.
돌아가시고 연 1번 끝났어요. 2번 한번 보세요. 대손금 우리가 실제 거래에서 발생했던 매출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줬고요. 두 번째는 대손 충당금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 잔액 써주래요. 채권 잔액은 여기 우선 첫 번째 계정 과목 우리 뭐부터 했어요? 외상매출금 했었죠? 외상매출금이라고 계정조에서 엔터를 띵 치니까 거기 잔액은 지가 알아서 띵 뜨죠. 왜냐면 채권 잔액은 우리 결산이 끝나 있는 상태이니 재무상태표에 채권 잔액 그냥 갖다 불러오면 되겠죠. 지가 알아서 불러오고 있네요. 자,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지금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된 거 당연히 없지 아무것도.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채권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지금 전혀 손댈 게 없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채권 계정 채권 잔액 또 뭐 있었어요? 바드럼 계정주에서 바드럼 하니까 2억 2천. 자,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액 얼마 부인당했어요? 900 다 부인해야지. 그 대손 충당금으로 대손 처리했던 대손 상각비리 처리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900만 원 자체가 날짜가 6개월 경과 안 했으니까 9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밑에 당기송부 계산은 400이잖아요. 음, 대손 충당금은 500이고 합쳐서 600 없어져야 돼. 그쵸. 금이 그러니까 그렇게 칸을 기억하지 말고 바드럼 900 자체가 뭘로 대손 처리했던 거 안에 지금 6개월 경과 안 했잖아요. 대손 요건에 해당되지 않죠. 무조건 다 이렇게 송금 불산입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또 대손 상각비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도 대손금을 물어봤잖아. 그죠? 대손금은 받으러 얼마였었어요? 900이었잖아. 900을 갖다가 이렇게 써주라고요. 써주셨나요? 자,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대손금하고 대손 충당금은 그냥 별거 아니게 기록 넣고 쓰면 여기 구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네, 바드럼이 채권 잔액이 220 처음에 9만 원인데 이게 지금 대손금이 다 양쪽에 나뉜 거죠? 처음에 불렀을 때는 이 9였었는데 900이 면이라고 양쪽으로 나뉜 거죠 지금 현재. 원래 채권 그 바드럼의 채권 잔액이 2억 2천이었었어요. 근데 2억 2천 중에서 얘 그 채권 잔액을 900만 원을 원상복구 시키라는 거예요. 인정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얼마가 남아 있는 채권 잔액이 결과론적으로 얼마 남아 있는 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 채권 잔액의 장부가액이라고 되어 있는 2억 2천 안에는 바드럼 2억 여기 바드럼 900만 원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결산할 때.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이게 인정 안 한다면서 그럼 채권 잔액이 더 그만큼 증가해야 되겠죠.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2억 2,900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여기 이제 맨 마지막 단계.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게 되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자, 여기 3번 작성하는 거 보세요. 제가 작성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없이 어려운 것이겠지만 지금 여기 3번은 대손 충당금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뭐라고 써 있는가 보세요. 송금 산입액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봐요. 올해 내가 회사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는 대손이 실제로 발생한 건가요? 발생하지 않은 건가요? 발생한 거 아니죠. 권리 의무가 확정이 된 거예요? 추정이에요? 그럼 걔 송금을 인정해줘요?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기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했던 금액 있죠? 몽졸이 다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럼 여기다 보면은 송금 산입액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여기 채권 잔액에 대해서 설정률 지금 몇 %로 되어 있어요? 1%로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은 설정률이라고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설정 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교재에서 아까 설정률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대손 실적률이라고 돼 있죠. 실적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적률. 설정률 돼 있잖아.
한글이 안 보여?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설정률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요 클릭해서 눌러보세요. 거기 설정률도 있고 실정률도 있고 적립기준 있죠. 요거 제대로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거 실정률로 클릭한 다음에 반영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거기 실정률로 바뀌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TAT 이것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요, 채권 잔액은 지가 알아서 불러왔어요. 오케이? 실정률이건 설정률이건 간에 그 한도액 계산 요만큼까지가 대손 충당금 한도액이 돼요. 이것도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회사 계상액, 그래서 대손 충당금 즉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한 금액이 있겠죠. 그죠? 얼마예요? 아, 모르겠는데요. 답안지를 보든지. 답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찾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장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 저는 잔액조회를 할게요. 원장조회도 상관없는데 바로 보기가 좀 힘들어서 잔액조회를 누르셔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손충당금 잔액은 매출채권 잔액을 얘기하는데 계정 코드 번호가 109번하고요. 111번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 이거 메모를 해놔야지 돼요. 여기 대손충당금에 대한 기초잔액과 단기 증가액, 단기 감소액, 기말 잔액 있죠? 요거 그대로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받으러움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여기 다 표시를 해놓고요. 이거 또 바꾸면 제가 보면서 쓸 수가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할 테니까 보세요. 기초잔액, 대손충당금의 기초잔액은 총 얼마였어요? 800만 원이었었죠. 그 다음에 단기 증가액은 얼마요? 1600 얼마? 37만 원 돼 있죠? 단기 감소액은요? 여기 700. 자, 기말 잔액은 1730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여러분 여기 이제 보셨으니까 어떻게 찾는지 보시고 여러분 교재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대손충당금 잔액 조회에서 여러분이 요거 나중에 시험 문제로 얘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걸 만들어 놔야지 좀 편해요. 왜냐면 숫자를 바로 보고 기록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 만들어 놓은 이 자료를 어디다가 입력하느냐 하면 여기 화면에서 송금 산입액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회사 계상액 중에서 단기 계상액 올해 대손 충당금으로 추가한 거 있었죠. 얼마를 추가했어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하고요.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기말에 추가로 설정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 합계 금액이 얼마냐고요? 1637만 원이었죠. 단기 계상액은 바로 우리가 결산했을 때 그 매출 채권에 대해서 올해 그 대손 충당금 설정한 금액을 의미해요. 그리고 엔터를 띵 치고요. 얘 금액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110만 원 차이 난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나왔죠. 충당금 아까 얼마였었어요? 800?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기중 단기 환입액 뭐 이런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충당금 부인 누계 전기에 충당금 부인된 거 아까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여기 쭉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전기분 여기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 초과 부인액 200만 원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거 여기다 넣으라고요. 충당금 부인 누계에 200만 원 있었는데 자, 결과론적으로 여기도 화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단기 설정 충당금 보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에 있잖아요. 전기 이거 대손 충당금의 특징이에요. 여기 세무조정할 때 전기에 대손 충당금 설정된 거 사용하고 남은 금액 있죠. 걔는 무조건 남은 것들은
옹졸이 다 입금으로 산입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설정하는 금액들 있죠. 그 금액을 갖다 모조리 다 송금 물산입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입금 산입액 조정 그래서 아까 대손 충당금 800만 원이 있었죠. 그런데 전개 200만 원도 지금 부임됐어요. 그죠? 그리고 단계 송금으로 지금 빠져나간 게 얼마가 송금으로 빠져나갔어요? 근데 요게 뭔 줄 알아야지. 왜 700이 나왔을까 이거? 아 그래요. 여기 단기 대송금 상계액이라고 해서 대손 충당금 뭐죠? 으로 해서 아까 외상비 출금 200만 원. 또 받으러 대손 충당금 지금 이건 대손 충당금만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계 개정 처리한 게 얼마가 처리됐어요? 물어본 거예요. 700이 지금 쳤죠. 됐나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단기 충당금 설정 보충의 그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기초에 800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여기 수익이 들어가나? 그렇지. 자, 보시죠. 자, 기초에 충당금 잔액이 800이 있었는데 여기서 맞추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해주세요. 기초에 있었던 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충당금 부인 누계하고 대손금 처리된 상기금액 있죠. 요 두 개가 합쳐서 얘가 같아야 돼. 같게끔 만들어주고 여기 나온 금액을 세무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에는 얼마 있었으니까 800 있었으니까 충당금 부인된 거하고 우리 대손금액 발생한 거하고 합치니까 총 얼마? 그럼 얘하고 같으려면 충당금 보충액을 100만 원으로 맞춰놓으면 전기에서 발생했던 건 싹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기 설정 충당금 보충에다가 이렇게 100만 원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요 금액 두 개 합친 금액과 여기 800이란 금액이 일치하게 돼서 금액이 입금 산입이라는 그 조정 항목에서 싹 다 없어진단 말이죠. 매치가 돼서 맞춰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딱 이렇게 맞춰줘 놓고 나면은 여기 세무조정해야 될 금액이 뜨는데 요 금액만큼을 우리가 세무조정 이따가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것도 또 종쳐 쓰니까 10분 쉬었다가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기 질문했던 것 중에서 지금 마지막 3번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자, 우선 하나씩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송금 산입액 조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말 채권 잔액은 자동으로 불러온 것이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실정률로 해서 1526만 원은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 계상해 놓은 금액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1637만 얼마라고 되어 있었죠. 됐었나요? 그러면 벌써 송금 인정되는 금액보다 더 넘어갔죠. 그리고 얘는 여기 회사의 계상액을 물어봤었는데 단기에 계상한 것은 이만큼이죠. 맞나요? 그런데 지금 그 기말 잔액은 얼마였었어요? 아까 여기 대손충당금 두 개 합친 것의 기말 잔액은 얼마예요? 1737만 원이죠. 회사에서 계상한 건 얼마예요? 요 두 개의 차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이 프로그램 여기에서 그러면 회사에서 보충해 준 금액은 얼만데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얼마를 보충해 줬어요? 100만 원을 보충 띡 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 대손 충당금의 잔액하고 장부 잔액하고 여기 들어간 잔액과 딱 일치가 되죠. 이렇게 계산을 딱 해 놓고 나니까 대손 충당금 지금 지난번에 얘기 했던 거 한도 금액 초과한 금액이 얼마를 초과했대요. 대손 충당금 설정 금액 한도 초과액이 211만 원이라고 계산돼 있죠.
대손충당금 설정한 법인세법에 의해서 설정한 금액을 초과했으니 걔는 송금 산입이겠어요? 송금 불산입이겠어요? 그 송금 산입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송금 산입액 규정은 우리가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쭉 메모해놨다가 당기 대손충당금으로 계산한 금액 집어넣고 또 장부에 그 1700 기말 잔액하고 비교해서 차이나는 금액을 우리가 보충해 줬다. 그래서 요 금액이 우리 장부상의 기말 잔액하고 딱 일치해야 돼요. 그럼 이하고 사이 차이나는 금액만 일치시켜주면 되겠죠. 이해됐어? 그 결과 한도 초과가 이 계산은 우리가 하지 않아요. 오케이? 뭐 계산 하라고 못할 건 뭐 없죠. 6번 여기에서 5번 한도액 얘 빼니까 이만큼이 초과한 거네요. 그래서 얘를 송금산입이라고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또 소득처분은 유보해야겠죠. 자 밑에 이번엔 입금할게요. 선생님, 대손충당금 조정에서 대손충당금 한도된 것들은 이렇게 뭐 부인한다든가 그런 걸로 한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부인한다든 이거는 지금 한도만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어진 자료에서 여기 아까 얘기하는 그 부인한다든지 그건 어디 거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분에 부인돼서 다시 이번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들이 지금 여기 계산이 났을 때 송금 산입 조정액 여기에는요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면 한도는 지가 알아서 계산하니까 우리 대손 충당금에서 단기에 설정한 거 그거 여기다 넣으라고 입력하라고요. 그다음에 기말 잔액도 있죠 우리 거 장부에 그 기말 잔액이 이 금액이었었잖아요. 그럼 요 차액을 회사에서 보충해 준 거겠죠. 됐죠? 그렇게 입력하고 난 결과 나오는 금액이 이게 한도 초과액이 나오면 얘가 송금 불산입 금액으로 계산된 거예요. 원래 그 내년에 그러면 그거 그렇죠. 요걸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세무 조정할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기말에 설정한 대손 충당금 얘는 다 송금 산입에 될 수 있는 금액으로만 계산을 해서 한도 초과하게 되면 얘는 다 송금 불산입 하시면 되겠고요. 초과가 넘어가면 그다음에 여기 입금 산입은 기초 잔액이에요. 기초 잔액. 기초 잔액하고 여기서 빼놓을게요. 기초 잔액은 자동으로 여기 아까 우리가 대손 충당금 계산해 놨던 금액에서 대손 충당금의 기초 잔액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전기에 대손 충당금 지금 부인됐던 금액 적어주면 두 개 합쳐서 얼마가 돼요? 1000만 원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손 충당금 중에서 기초 잔액 중에서 사용한 건 700만 원을 지금 사용했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여기 단기에 설정된 충당금 보충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었어요? 아까 여기 100만 원이었죠. 100만 원 하니까 여기 환입할 금액 200만 원이 마이너스로 계산이 됐던 것은 200만 원만큼을 플러스일 때는 입금, 마이너스일 때는 송금 산입으로 세무조정해 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파트를 잘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입금 산입 이만큼을 입금 산입 시켜 줍니다. 근데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마이너스일 때는 송금 산입, 플러스일 때는 입금 산입으로 조정해 주면 돼요. 그다음에 얘는 한도를 초과한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송금 불산입하고서는 유보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여기 받으러옴에 대해서는 받으러옴 자체는 애시당초 지금 얘는 저기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해놓고 대송금 부인한 금액으로 9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학기 등록에다가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지금 다 떠있죠. 그죠? 그래서 한도 초과액 근데 계정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금액에서 211만원 써주시고요. 이게 당연히 유보 발생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대송금 부인액. 근데 이 대송금이 받으러움에 대한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받을
부인액 이렇게 정도 써주면 되겠고요. 금액은 900만 원. 얘도 유보 발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우리 기초 대손 충당금에 대한 입금 송금 산입액은 대손 충당금 과다 환입액 과다 아니 과다 환입 폐각수는 200만 원 이렇게 처분해서 얘는 유보 감소시켜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냥 정리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근데 답안지에 보니까 과다 환입 요 말 대신에 전기 대손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기 대손 충당금이라고만 쓰고서 200만 원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장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복귀. 무슨 초당금이 네? 과다 환입액이 지금 그 방금 그 마이너스 때 나온 부분인가요? 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네. 요거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도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다 계속 연습을 해보시겠지만 지금 여기 3번에서 세무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여기 한도 초과액을 저기 송금불사님하고 유보 처리하는 건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가 조금 여러분이 낯설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플러스가 나왔을 때 좀 기억을 하실 거는 플러스 나왔을 때 뭘로 하고 입금산입으로 하고 마이너스 나왔을 때 뭘로 하고 송금산. 여기 15번에 두 개가 다 있잖아요. 과소 환입, 과다 환입. 과다 환입 해놓고 마이너스 표시 되어 있죠. 이걸로 연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됐던 바드라움이 됐던 지금 대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건 무조건 송금 불산입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면은 그래도 공부하시는데 제가 설명한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저장 눌러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료를 입력한 거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될 거 있잖아요. 대손 충당금에 관련된 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잔액 조회를 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야 될 자료는 대손 충당금에 대한 기초 대손 충당금과 단기 추가 설정한 금액, 그다음에 기말 설정된 금액에서 이 파란색으로 할까? 이 금액하고 차이 금액이 회사에서 추가로 보충해 준 금액이라는 거 입력해 주어야 될 자료입니다. 그리고 단기 감소액은 대손 충당금을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에서 200만원, 500만원 사용한 금액 있죠. 얘는 자동으로 반영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1번 항목에서 구분을 해서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3번 항목에는 그냥 자동으로 반영돼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700만원 금액은 얘예요. 얘가 제대로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쫙 반영이 되는 숫자란 얘기죠. 저기 학계 등록에서요. 네. 저기 오른쪽에 정기 대손 충당금 200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200 시음인가요? 거기 외상매출금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전기 대손 충당금이라고만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거 구분할 필요 없이 전기의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한도 초과 부인액으로 나와 있는 금액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 질문을 했겠는데 과다 한입액이라는 게 그 15번 앞에 그 충당금 조정 그 15번을 하는 게 맞는 거죠? 15번? 불산입 저기 과소 그거 송금 산입이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인 거죠? 네. 그 외상매출금에 대한 그 대손 충당금은 이거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던가요? 아니
받으러 오면 900을 못 받았으니까 송금 비싼 입을 했는데 외상 매출금 200은 비용 저기 이거는 다 인정 파산 대손 처리되는 사유 대손 사유가 정당하게 다 맞잖아요. 세무조정이 그러면 없는 거죠. 근데 얘는 받으러 오면 세무조정 사항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필요한 거고. 아, 또 금액이 같으니까 헷갈린 거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파트를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은 하여튼 지금 설명은 듣고 저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긴 하는데, 저도 계산 서식을 갖다 일일이 따라가서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 계산 서식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게 나오는지를 갖다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선 그걸 그냥 사용만 저도 합니다. 일일이 시시콜콜이 얘가 어떻게 계산돼서 이게 나오고 그거 계산하기는 저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결과값에 대해서 세무조정하고 소득 처분하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등록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밑에 세무조사 상황에 뭐 참고하라고 하셨잖아요. 잠깐 어떤 거요? 학교 등록하는 거. 여기에서 네. 예, 그 밑에 세무조사상 참고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 교재에는 그냥 응. 그대로 입력을 했더라고요. 과목에다가 저기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상관없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이 금액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뒤에 이제 법인세 세무조정 그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끔만 적으셔도 돼요. 얘가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엉뚱한 걸 적은 거라면 모를까. 근데 지금 보시기에도 제가 여기 대손충당금 받으러 온 부인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 대손금 부인액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어떤 게 좀 더 전달력이 있어요? 이게 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무에서는 나도 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대손금 그럼 그런 생각 안 들까? 이거 왜 상매출금이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받으러이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받으러 옴 해놓고 대손금 그러고 써놓으면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 나온 대로 대손금 부인액 그러면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그 다음에 요 출력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체크할 수 있도록 계정 과목을 쓰는 게 보편적으로 좀 더 편해요. 그래서 똑같이 안 와도 괜찮아요. 금액은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도 틀리면 안 돼요? 소득 처분도 틀리면 안 되고요. 그게 시험 문제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렇게 됐다는 얘기.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 합계표 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거 너무 길었던 것 같아. 여기서 한번 끊읍시다. 1시간 20분 걸렸어.